기타 결산 관련 증빙에서 뭐 보험증권 어제 얘기했고요. 이자 비용 지급 내역 있었죠. 이자 비용 지급 내역. 회사마다 대출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대출 이율과 원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게 대출 이자였죠. 지급 이자는 뭐 이자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하면 좋을 거다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여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과 가직금이 있을 때는 인정이자 계산도 해야 되지만 지급이자 송금불산일 세무조정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야 되는 게 이 대출 이율이에요. 대출 이율입니다. 이건 이제 세무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외화 매출하고 수입이 있는 경우 외화가 있으면 다들 어려워해요. 저도 어려워했었고 외화가 있으면 환율을 뭘로 반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분괴를 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외상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외화 통장에서 외화 대금이 나갔으면 그거 가지고만 끝나면 괜찮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대금이 이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수출 매출이 잡히게 되면 수출 매출에 대한 그 매출금이 정확히 외화 금액이 맞는지 부가세 신고할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출 신고 필증만 보고 외화 매출 금액을 잡게 되면 그게 매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 받아서 거기에 외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만 매출을 잡게 되면 매출이 과소하거나 과대는 많이 없을 수 있고 과소하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매출을 잡을 때 부가세 신고할 때부터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죠. 물론 부가세 신고할 때 모든 매출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확인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외화 외상 매입금도 있을 수 있고 외화 외상 매출금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준 돈 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상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도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법인 통장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수익 입금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입금을 해주죠. 그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지만 법인은 그 이자 수익 입금되면서 원천징수 되는 게 아까 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통장에 원천징수 되고 난 나머지가 입금이 되는 거니까 통장에 한 7,000원 정도 입금이 되면 이거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1,000원 이상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통장을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몇십원 몇백원씩 입금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은행이 여러 군데라고 하면 그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다 그 내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통장에 한 7,000원 안 되게 입금이 되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왜 7,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액부징수라고 해가지고 1,000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한 6,000원, 7,000원 사이 그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하로 뭐 5,000원 이하, 6,000원 이하로 입금이 된다. 그럼 그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니까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요청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경력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 회사는 조금씩 입금되니까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어 라고 해서 받지는 않았어요. 대신 통장을 누락하면 안 되겠죠. 통장이 다 반영이 됐을 때 이자 수익 계정별 원장을 딱 열어서 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자 계정별 원장에서 그때 이제 6,000원 이상 입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15.4%, 뭐 27.5%는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시켜서 제가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인원 현황표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있긴 있어요.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 인증서를 받으려면 받을 때부터 연구원 등록을 다 합니다. 일정 요건이 돼야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인원의 인건비를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넣어요. 비용으로 넣게 되는데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상연구개발비가 있고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는 개발비가 있는데 이 개발비로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경상연구개발비로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개발비로 하게 되면 둘 다 똑같이 인건비는 맞는데 자산으로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자산으로 계산을 해놓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개발비로 자산으로 계산하는 개발비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실은 요거는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이 개발비 계정 과목이 있으면 이거 정말 개발한 게 맞는지 정확히 봅니다. 그 내역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개발한 내역도 없고 단순히 자산으로 이거를 해서 손익계산서가 좋게 보이게 하는 거는 외부 감사를 하는 데들은 비추해요. 그리고 어쨌든 많이 하는 게 경상연구개발비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넣는 건데 이렇게 넣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넣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죠. 그러면서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도 해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상연구개발비에 넣는 금액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는 이 금액이 같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은. 여기에 경상연구개발비 회사에서 제가 기업회계 기준은 그렇다고 했죠. 합리적으로 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넣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뭐 1억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1억 해서 25%에서 2,500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은.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많이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건비도 있지만 인건비하고 연구에 직접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식대 뭐 사무용품 이런 건 안 되고요. 정말 연구에 쓰여지는 물품들 그런 것만 되고 그 다음에 3대 보험도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안 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에 사업주 부담분만 근로자 부담금은 다 예수금이잖아요. 회사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분만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퇴직금도 가능하다, 뭐 퇴직연금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된다라고 이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안 돼요. 그래서 좀 큰 게 급여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까지만. 근데 요거는 많이 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인건비만 반영을 하고 요 4대 보험, 3대 보험 요거는 많이 빼고 세액공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셔도 돼요. 임차료 내역이 있고 임차료 내역이 왜 있어야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차해주는 사업장이 간이가세자인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료 내역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법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거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들 임차료 내역이 그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예요. 그러면 통장 관리를 안 하니까 누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장기성 부채, 뭐 부채죠. 그냥 장기성이나 단기성이나 부채고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이상 장기성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유동부채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개인별 산출 내역 이거 있는데 저는 4대보험 내역을 급여 신고할 때부터 받기는 받아요. 급여 대장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4대보험 그 내역이 산재보험 빼고 3대보험 내역이 우리가 급여 대장에다가 근로자 부담부는 공제를 하죠. 공제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다 입력을 하죠. 국민연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입력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으로 연결이 돼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과다하게 입력이 됐다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과다하게 공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내역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월 10일 날 통장에서 이체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금하고 비용 처리해주는 분계를 합니다. 차변의 예수금,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수금, 복리후생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 분계를 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2월 10일에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2월 되고 있어요. 비용이. 근데 같은 연도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죠. 근데 12월 달 거. 12월 달 거는 1월에 비용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좀 안 맞죠. 그달 그 직원이 일해서 발생한 사대보험의 그 사업주 부담분인데 그 비용이 2월 돼 버리니까 이제 저는 마지막에 말에 그 월 말에 다 분계를 해줍니다. 예수금과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해줘요. 그리고 통장에서 나갈 때 미지급금을 반지하는 분계를 해줘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수익 비용이 원래 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대응으로 만들어지는 기업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는 무조건 받아서 제가 어제 스크래핑을 했을 때 빠지는 내역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할부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할부 있으면 너무너무 싫은데 어쨌든 할부가 있다라고 하면 연도 중에는 또 괜찮은데 12월 말에는 딱 잔액이 맞아줘야 돼요. 근데 카드 명세서가 1일부터 말일까지 써서 다음 달에 그 출금이 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중간에 걸쳐있는 사용 내역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시고 12월 31일까지 사용 내역을 반영을 해주시고 그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내역만 미지급 합계를 내서 장부에 있는 것과 동일한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락된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 때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거 맞추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금액도 정말 짜잘짜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는데 맞춰야죠. 차량 리스 상환 스케줄표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는 계산서가 발급이 되니까 굳이 스케줄표가 필요하진 않지만 이게 감사를 하는 회사들은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실은 이 리스라는 것 자체는 매달 비용을 내기는 하지만 내가 이 리스를 중도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부채가 갑자기 생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또 이런 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저거는 그냥 비용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차량 할부 상환 스케줄표는 차를 샀어요. 지금은 렌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차를 사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부채를 껴요. 캐피탈사를 껴서 차를 사오죠. 1000만원짜리 차를 샀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한 절반 정도 500만원이 캐피탈사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미지급금이죠. 캐피탈사에 돈을 줘야 되는. 근데 캐피탈사는
이자를 받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미지급 됐지만 거기 매달 출금될 때는 이자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겠죠.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걸 몰랐을 때는 통장에서 캐피탈 명의로 돈이 나가니까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미지급금을 반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보통 이 할부가 3년 정도 되는데 3년이 다 됐을 때 미지급금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동안 이자까지 미지급금을 다 분괴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상환 스케줄표에는 원금과 이자가 각각 표시가 돼 있어요. 통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출금이 되지만 실제 그 금액에는 이자와 원금이 매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환 스케줄표를 받아가지고 따로따로 분리 기장을 해줘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매입영수증, 아까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또 괜찮죠. 그 임대료 같은 거는 매달 나가는 거라고. 여기는 임차해서 그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임대료가 빠졌으면 손익계산서에 지급임차료 내역을 보고 매달 없으면 여기 빠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개인사업자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12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월 납품을 받아서 간이가세자한테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했어요. 그럼 매출이 잡혔겠죠. 그럼 원가도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법인 통장에서 1월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원가 내역을 따로 반영을 한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1월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도 우리는 알다시피 3월 법인세가 끝나고 한 8월, 7, 8월쯤에 새로운 연도에 대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지? 하면은 전년도에 납품한 건데 돈이 이제 1월 달에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물론 1월 달에 비용으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수익 비용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에서 갈 수도 있고, 원래 원칙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알고 나중에 변칙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변칙을 생각해야지, 변칙부터 알게 되면 원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잘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딱 원칙은 그거밖에 없어요. 수익 비용 대응이다. 근데 이게 2월이 됐으면 비용이 2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같은 거, 그래도 법인은 어느 순간에는 연도가 달라질 뿐이지 비용으로는 들어가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통장 안 한다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간이가스자랑 거래했다라는 내역을 주지 않으면 보통 안 줄걸요? 그러면 그 내역이 다 누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간이가스자하고 거래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런 데들은 원가율도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원가율이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뭔가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진, 그러니까 매출 이익률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원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데,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원가율 체크로 해볼 수 있겠죠. 판매장려금 역시도 법인사업자는 그래도 장부를 외상매출금 다 맞추고 하니까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물어보면 판매장려금 때문에 대금을 뭐 미지급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이거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또 없겠죠. 보험대금 얘기했었고요. 지급보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채권재무 잔액 리스트는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데 항상 신고된 것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신고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른다라고 하면 회사에다가 현재 이런 상태다라고 주고 서로 맞춰봐야 돼요. 결산기준 재고 리스트 있어야 되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VAT가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재고 리스트를 받았는데 재고 리스트에 금액만 1억이 찍혀 있어요. 1억. 그러면 이 1억을 그냥 1억으로 재고를 남길 거예요? 다른 아무런 표시도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1억에는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그냥 1억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 리스트가 왔을 때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구분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 부가세에 포함된 거예요? 라고 역으로 물어봐야 되죠.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10%만큼 차이가 나요. 원래는 부가세 포함해서 1억인데 그러면은 원가는 9천만 원인 거거든요. 근데 1억을 남겨버리게 되면 원가가 1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20%는 지금 1억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재고가 10억씩 뭐 몇십억씩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많죠. 그래서 이 VAT 표시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재고 리스트나 뭐 각종 뭐 내역을 보는데 VAT 표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부는 항상 VAT는 회사랑 상관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가액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재고를 장부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VAT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포함이냐 별도냐 그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서류에다가 항상 모든 금액에는 VAT 여부를 꼭 넣게 됐어요. 연말 변선 시 2월 말 기준 주주 명부 주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 명부 수치. 여기 12월 말이에요. 이거 빠졌네. 결산 12월 말. 우리가 12월 말 기준 그 법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주명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을 하게끔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주식 등 변동상환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전년도랑 똑같겠지 하고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내부적으로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는 꼭 받으셔야 되고 이 주식 거래가 있었을 때 법인 통장으로 입출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요청하지 않으면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전년도랑 동일하게 신고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이거는 왜 봐야 되냐면 나중에 그거 나오는데 거래처 코드가 꼭 걸려야 되는 것들 안 걸려도 되는 것들 그것 중에 하나가 임차보증금을 그렇게 거래처 코드를 안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대부분 사업장 하나에 임차보증금이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장을 2군데 이상 했다라고 하면 각각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임차를 뺐으면 사무실을 뺐으면 임차보증금 회수가 될 건데 그러면 돈이 입금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입금이 됐을 때 어떤 사업장에 임차보증금이 회수가 됐는지 또 반지하는 분개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래처 원장이 거래처 코드가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임차보증금이 계정별 원장하고 거래처 원장이 다르다. 그럼 이게 좀 뭔가 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한테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업로드하면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고 그 계정 과목도 걸리고 이게 자동 붕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임대인 이름으로 적요가 딱 있으면 그거를 보통은 그 지급임차료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자동 붕괴를 지급 임차료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보증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임차 보증금 확인을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비용이 아닌데 비용 처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3천만 원인데 임대인이었어요. 임대인이어서 그 지급을 해줬는데 보증금을 내줬는데 3천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해놨더라고요. 그 세무조사 하면서 다 추징 당했거든요. 근데 좀 희한한 게 더 보고 싶지 않아서 더 안 봤는데 임차보증금을 복리후생비로 했으면 그럼 실제 임대보증금은 뭘로 해놓은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계속 뒤져봐야 돼서 안 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DB형 퇴직연금 내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DC형은 통장에서 매월 뭐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빠져나가든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출금 이체되는 시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매월 출금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출금되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퇴직연금도 매달 그 날짜에 나가면 연도 중에 나가면 괜찮은데 주말이 걸린 경우 12월 달 거가 12월 31일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말이어서 다음 년도 1월에 나갔다라고 하면 그 퇴직연금이 퇴직급여로 다 빠져버리겠죠, 실은. 그래서 퇴직연금이 DC형으로 나가는 데들이 있는데 매월 불입되는 게 있다. 그러면 매월 12번이 나갔는지 아니면 은행을 달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납입 월수 대비 그 해당 월이 다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DB형 퇴직연금은 이거를 붕괴를 별도로 해줍니다. 붕괴가 2번 나오는 게 있거든요.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에다가 적립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산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은 내역을 받으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기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고 뭐 정관에 있어야 되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는 건 아니고 이 추계액 산정해서 장부에다 반영하는 방법을 볼 거거든요. 대손 관련 자료도 그때 볼 겁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어저께 같이 봤었죠. 넘어가고요.